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작은 형용사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제목이 특이해서 어떤 책일까 궁금해서 읽게 되었는데 작가분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침마당의 진행자이신 김재원 아나운서이시더라고요. 말하기를 밥벌이 수단으로, 글쓰기를 성찰의 수단으로 삼고 여행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간다고 스스로를 소개하시고 계시는데 아나운서 분이시라 그런지 작은 형용사를 주제어로 에세이를 쓰셨다는 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작은 형용사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김재원 작가님의 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는 말하는 직업을 갖고 30년 가까이 씨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통입니다.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사전에 나온 두 줄이 분명 소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20회를 넘기면서 깨달았습니다. 애당초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붙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조금 알게 된 다음부터 끌어안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감입니다.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 누가 사전에 정의를 내렸는지 참 잘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인터뷰를 해보고 글을 써보겠다고 마음먹으니 알겠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기분은 흉내조차 힘듭니다. 타인의 공감을 받는 글쓰기가 이렇게 힘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단어를 친구로 사깁니다. 위로입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사전 속 글 한 줄인데 벌써 마음이 놓입니다. 왠지 이건 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건 좀 해보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은 연습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괴로움을 없애진 못해도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슬픔을 사라지게 하진 못해도 달래줄 수는 있습니다. 사실 위로를 붙들게 된 건 내가 위로가 그립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지만 위로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그리운 위로는 엄마의 위로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엄마의 위로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엄마도 나를 위로해주지 못할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위로 연습을. 2022년 봄에 김재원. 가물가물한 마음은 작고 약한 불빛 같습니다. 심지어 사라질 듯 말 듯 아련히 움직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을 때 마음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희미하며 촛불처럼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두려움에 목 놓아 울었을 때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13살 겨울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19살 겨울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26 겨울 그 어느 직장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때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28 가을 홀로 계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33 봄 중풍병자 아버지가 나를 홀로 남겨놓았을 때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언제 받았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사람은 3살까지 만든 마음과 6살까지 배운 관계 맺기로 평생을 살아간다는데 3살 때 지어진 마음은 위로가 필요했고 6살 때 배운 관계는 위로가 서툴렀습니다. 위로의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은 자신의 마음도 타인의 마음도 모르던 내가 위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로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났을 때도 13살 겨울에도 19 겨울에도 26 겨울에도 28 가을에도 33 봄에도 누군가는 내 곁에 있었습니다. 타인의 존재, 그것이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는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웠고 기억하지 못한 위로는 다시 살아가는 내 마음에 굳은 살이 됐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이제 내가 곁에 있겠습니다. 가물가물한 위로의 기억을 연습장 삼아 몇 자 적습니다. 아주 작은 형용사로 하는 위로 연습. 갑산.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늦게 오시면 엄마는 앞머리를 넘겨보라 하셨습니다. 앞머리가 내려와 이마를 금세 덮으면 아빠가 금방 들어오시는 것이고 머리 위에 넘겨진 채로 있으면 더 늦으신다는 겁니다. 아빠 기다리는 아들 마음을 공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아빠는 늦으시면 꼭 먹을거리를 챙겨오셨습니다. 주로 저녁 약속이 있었던 식당의 음식입니다. 종로회관 빈대떡이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일관 불고기를 갖고 오기도 하셨고 전기구이 통닭이나 그 비쌌던 바나나 한 송이나 하다못해 종합과자 선물 세트라도 들고 오셨습니다. 아들이 기다린 건 아빠가 아니라 아빠의 귀가 선물이었던 모양입니다. 다 큰 아들이 대학에 간 후부터 귀가 선물을 들고 옵니다. 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을 들고 와 생색을 내지만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다른 동네까지 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치즈타르트 케이크를 사들고 옵니다. 사실은 우리 집 아들만의 귀가 선물이 있습니다. 가끔 검은 봉지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 안에는 도라지, 더덕, 땅콩, 검은콩, 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철역 앞에서 노점을 펼치고 간절하게 바라보시는 할머니들의 눈빛을 도무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 꼭 5,000원, 10,000원짜리를 갖고 다닌답니다. 아들의 단골이 또 있습니다. 전철역 빅 이슈 판매원입니다. 노숙인들이 빨간 조끼를 입고 판매하는 그 잡지책을 꼭 사들고 옵니다. 어떤 때는 같은 호를 또 사올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은 신촌역에서 샀고 이번에는 공동역에서 샀답니다. 제법 친해진 아저씨도 있는 모양입니다. 비닐을 뜯고 내용을 들춰보는 것은 아빠 몫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온 강낭콩을 넣고 밥을 지으려던 아내가 소리칩니다. 콩을 불렸는데 도무지 그대로랍니다. 가만 보니 플라스틱 모조콩이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산이겠거니 했지만 뉴스에서 가짜 달걀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가짜 콩을 넣고 밥을 지을 뻔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는 잘 보고 사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도 속았나 보다. 하도 기가 막힌 아내가 할머니가 그런 걸 어떻게 속아? 팔다 보면 알게 되지 라고 했더니 아들이 이러더군요. 그 할머니도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래도 그 콩 우리 집에 오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야. 엄마 좋아하는 화분에 장식용으로 쓰면 되겠다. 그거 5,000원이면 싼 거야. 때로는 부모가 아이 등을 보고 자라는 집도 있습니다. 고마운. 어느 대학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밥을 사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올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수업이 끝나고 그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군대에 간다는군요. 한 아이는 사흘 후,
두 학생은 한 달 후입니다. 한 학기 맺은 인연이지만 그래도 군대 간다고 선생이라고 찾아와 주니 은근히 고맙더군요. 이런저런 인생 질문에 답해주다 보니 우리 아들에게는 미처 못해준 얘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흔히 삿된 말로 꼰대 얘기라 지루할 법도 한데 제법 감동 어린 표정으로 연신 끄덕이며 듣습니다. 아마도 내 아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들었겠다 싶습니다. 사실 오늘은 아들이 입대한 날입니다. 생방송에 강의까지 있어서 논산까지도 같이 못 가고 이른 아침 용산역에서 배웅했더랬습니다. 마침 문자가 옵니다. 아빠, 나 이제 진짜 들어가. 내 아빠여서 고마워. 눈물이 픽 돕니다. 못난 아빠가 뭐가 그리 고마운지요. 아들 군대 가는 날 남의 집 아들들에게 밥 사주는 아빠를 말입니다. 그래 아들, 보고 싶을 거다.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너도 너 같은 좋은 아들 만날 거야. 평안과 축복. 아들에게는 미처 못해준 말들, 제가 못한다 해도 남의 집 아빠들이 어디선가 해주겠지요. 얘들아, 부모님께는 꼭 인사 제대로 드리고 가거라. 남의 아빠 말인데 우리 아들 목까지 잘 들어줘서 고맙다. 그날 메뉴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돈가스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어느 구름에 비 내릴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데 고통스러운 순간 한 번 없었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령 인생 내내 꽃길만 걸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숨은 고통이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아픔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고통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니까 복된 날이 오더라고 말입니다. 삶의 목적을 이룬 특별한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의 순간 덕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실로 고통의 순간들을 잘 견뎌냈고 지금 돌아보니 그 덕에 오늘의 성공이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지금 고통의 절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 말을 100번 들어도 지금 아픈 고통이 도무지 사라지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주로 책을 써서 그렇지 어쩌면 고통의 후유증으로 삶을 그냥 마무리하는 인생이 더 많을 겁니다. 모두 잘 될 거라는 말은 과장된 말입니다.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거 괜히 제가 시비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기왕이면 제대로 위로하자는 뜻입니다. 섣부른 경험을 털어놓으며 불확실한 미래를 예언하지 말고 그 순간의 고통을 그냥 동조하고 공감하고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가령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는데 곧 잊히더라. 다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힘든 것은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때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먼 발치에서 얼굴만 언뜻 보여도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20여 년 전 아버지마저 돌아가신 날 혼자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밤이 되어 아내에게 어린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4살 난 아들 아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안 가겠답니다. 울며 불며 아빠 곁에 남겠답니다. 결국 4살 아들과 함께 서서 계속 문상객을 맞이했습니다. 늦은 밤 지쳐 쓰러져 잠들 때까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마저 떠나고 고아가 됐던 그 순간에 옆자리를 지켜준 4살 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었는지요. 공감은 어렵습니다. 연민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도 위로만큼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아직 누구에게나 고통과 실패의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긴 뉴욕의 브루클린 다리를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인생도 이 다리처럼 길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이 내 마음을 이해할까 싶었습니다만 인생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걷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이해하리라 믿기로 했습니다. 이 다리는 아버지가 시작해서 아들이 끝을 봤다는구나. 너의 인생의 다리도 아빠가 시작했지만 뇌가 지어야 한단다. 지금은 아빠가 너의 인생의 다리에 함께 서 있지만 나중에 그 다리 끝에는 너의 아이가 함께 서 있을 게다. 아빠와 너의 아이가 서로 교대하는 거란다. 아빠의 아빠가 너와 교대한 것처럼. 아들아, 내가 이 아빠의 긴 다리 끝에서 환한 얼굴로 서 있어 주기를 바란다. 고맙구나. 꼿꼿한 제 인생도 흔들렸습니다. 50년을 넘게 살았는데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남보다 많이 흔들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남보다 덜 흔들렸다고도 말 못합니다. 태어나 요람에 누운 그때부터 인생은 흔들림입니다. 13살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때 흔들림의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가 누운 관이 8층 아파트에서 곤돌라에 실려 내려옵니다. 아무리 굵어도 고작 끈일 뿐인 가느다란 것에 매달린 무거운 관은 유난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외아들인 저희의 인생 시소 한쪽에 타고 계셨던 분이 가버리셨거든요. 그 뒤로 줄곧 흔들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만 흔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다른 아이들은 꼿꼿했습니다. 고교 시절 간염으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고 대학도 실패했습니다. 대학원도 여러 군데 떨어졌고 회계사 시험도 몇 문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직장도 계속 떨어졌고 유학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간 유학 중에 홀로 계시던 아버지가 쓰러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인생에서 중심을 잡아준 건 신앙이었고 아내와 아들이었고 지금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숱하게 흔들렸어도 지금은 다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군요. 민망하게 말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물론 지금도 크고 작은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다. 도종환 시인이 왜 꽃의 흔들림을 노래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 없듯 인생도 사랑도 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은 5월 맑은 하늘 아래서 신선한 바람 맞으며 쓰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제게는 딱 좋지만 꽃들은 꽤 버겁겠군요. 바람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낄 겁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흔들린다 해도 뿌리가 든든하다면 그래도 버틸만 할 겁니다. 물론 제 앞으로의 인생도 꽤 흔들릴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러려니 하고 뿌리를 믿으며 버텨봐야죠. 우리가 아이들의 뿌리를 먼저 키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저의 뿌리를 키우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줄기를 세우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늘 저에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어깨를 펴고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저는 꼿꼿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꼿꼿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흔들렸기 때문입니다.